안녕하십니까. 박스 돌파입니다. 10월 20일 오후 5시 2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 호치민 증시가 이틀 만에 주가가 이래 대폭락이 나왔네요. 예, 굉장하게 많은 폭락이 진행됐습니다. 예, 거의 다 맞았잖아요. 우리는 이런 경험을 많이 해봤지 않습니까? 우리는 간접적으로 이래 느끼지고요. 예, 이런 경험이 나오면은 예, 내일부터 다시 이 조그만 일봉을 만들면서 다시 위로 올라갈 확률이 큽니다. 주가는 항상 요 60일선에 들어왔다 갑니다. 이렇게 베트남 사람들은 이런 경험을 많이 안 해봤을 거라고요. 예, 우리는 이런 경험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견뎌낼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어제 주식을 좀 많이 팔았습니다. 다시 그래가지고 오늘 다시 한매수를 했거든요. 어느 정도요. 그러니까 크게 마이너스 난 거는 없습니다. 그게요. 예, 여기서 보라고요. 이 짱대 음봉이 뜨면서 이 기분이 좀 안 좋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팔았습니다. 좀 팔고 오늘 새로 샀습니다. 오늘 아마 주가가 오늘 보면 거래량도 좀 실리고요. 조금 더 내려올 수는 있습니다. 내려올 수 있으니까 조금 감안하고 예, 가져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우리 블랙락의 CEO인 레리 핑크는요, 진정한 성장은 오랜 시간의 복리에서 나온다. 성공의 비결은 처절한 실패였다. 예, 금융위기 때 이분은요, 성공의 비결은 처절한 실패였다. 실패를 크게 했습니다. 성공의 비결이 뭐냐 물으면요, 실패의 탑을 쌓는 거라고요. 탑이 뭐냐면요, 불교에서 말하는 탑은 일종의 옆에서 나오는 불길한 기운을 막아주는 거고요. 그러고 안에 언덕, 부처님이 언덕을 쌓는 것처럼 이 쌓아라는 뜻으로 그렇게 한다고 어느 스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공의 비결은 처절한 실패다. 실패의 탑을 쌓아가지고 성공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예, 리스크를 모른 채 수익을 논하는 것은 어둠 속에서 운전하는 것 같다. 리스크를 반드시 지어야 됩니다. 좋은 주식은요, 내려갈지언정 다 올라갑니다. 결론, 베트남이 망할 나라가 아니잖아요. 빈그룹이 망하지 않지 않습니까? 빈그룹은 얼마 안 내리더라고요. 예, 다른 종목들이 오늘 같은 날 아마 100% 빠진 경우는 거의 이 호치민 시장에서는 아마 거의 드물 겁니다. 사람들이 거의 다 패닉이 다 빠졌습니다. 오늘 많이 떠졌을 거라고요. 많이 떠졌네요. 주가상으로 보면 많이 떠졌거든요. 여기도 많이 떠졌다고요. 어제하고 그저께하고 오늘하고 어제하고가 많이 떠졌거든요. 예, 이런 자리를 오늘 같은 날에 종가로 제가 오늘 매수하자고 했잖아요. 이 매수하는 게 어느 정도 맞다 생각하면 좀 더 빠지더라도 예, 가져가면은 올해 호치민이 급등락이 굉장히 심합니다. 이 보면 급등락이 호치민 같은 경우는 한번 볼게요. 호치민이 오늘 움직인 게 보면요, 호치민 증시가요, 증시의 폭락을 보면은 올해가 유독 많습니다. 관세 협정도 있고 외국인들이 팔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폭락이 오늘 100% 정도 빠진 경우는 오늘 처음입니다. 보통 80% 정도 빠지는데 이 보면은 예, 10월 중순까지 10% 이상 하락하며 예, 투자자의 우려를 증폭시켰다. 예, 이 보면은요, 오늘도 보면은 제가 경제 지표는 잘 모르겠는데, 오로지 차트 상으로 보면요, 오늘 당연히 60일선까지 내려오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주가가 항상 가다가 60일선까지 내려오는 건 당연합니다. 오늘 보면 쫙 빼버렸다고요. 예, 5일 동안 7% 빠져버렸네요. 예, 이렇게 많이 빠졌습니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죠. 많이 올랐기 때문에 빠졌습니다. 오늘요. 오늘 100% 빠졌네요. 오늘 100포인트 빠졌네요. 100포인트. 아마 사상 최대로 일이 많이 빠졌습니다. 이러면 개인들이 다 패닉이 빠지기 때문에 다 떠집니다. 우리는 이런 경험을 많이 해봤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견딜 수 있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니까요. 그리고 제가 어제 수익을 좀 내기 때문에 아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은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지만은, 예, 증권 오늘 우리나라 주식들이 대체적으로 잘 갔고요. 이 차이나 휴머노이드 로봇이 오늘 좀 세게 갔습니다. 예,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오늘 그 휴머노이드 로봇이요, 홍콩 종목 한번 볼게요. 홍콩에 있는 종목
홍콩 휴머노이드 로봇이 오늘 많이 올랐거든요. 예, 어떤 로봇인가 한번 볼까요? 홍콩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유니테크입니까? 유니테크 겁니다만요. 한번 볼게요. 유비테크가 유니테크인가 그럴 겁니다. 예, 유니테크인가? 유비테크인가? 유니테크 겁니다. 유니테크 한번 보겠습니다. 유니테크 줄까요? 유니테크 로보틱스. 유니테크 로보틱스가 아니네요. 유니테크 로보틱스. 예, 이 종목이 홍콩에 상대되어 있는 주식이잖아요. 오늘 10% 정도 올랐네요. 예, 오늘 이 세게 올랐지 않습니까? 예, 오늘 세게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 이 종목이 참 좋게 보이더라고요. 이 종목이 들어가 있는 종목이 타이거 차이나 휴머노이드 로봇이거든요. 이 종목이거든요. 이 종목은 얼마 안 올랐습니다. 보십시오. 이 종목이 가장 포트폴리오에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 종목이. 근데 이 종목 오늘 많이 안 올랐다고요. 분석을 보자고요.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종목이 이 종목이잖아요. 유비테크 테크놀로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좀 안 갔습니다. 좀 이상했습니다. 유비테크 로보틱스가 10% 정도 올랐는데 이 주가는 안 올랐거든요. ETF의 반영이 좀 안 된, 여기에 반영이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 차트에. 그러니까 이 차트가 더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오늘 베트남 주식하고 이 두 종목을 봤고요. 베트남은 오늘 완전히 초상집이었습니다. 초상집인 걸 사야죠. 예, 베트남이 망할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진정한 성장은 오랜 시간에 복리에서 나온다. 예, 어둠 속에서 운전하는 법과 같다. 리스크를 모르는 게 리스크지 않습니까? 예, 지금 우리 부동산이 3 더하기 3 더하기 3, 예, 5%씩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쓴다고 하는데요. 야, 이 정책이 정말, 예, 세금은 성장을 막는 겁니다. 빈집세도 만들어낸다 하고요. 좀 이상한 나라입니다. 좀 이상한 나라지만은, 거기에 마찬가지로 주식으로 이 돈이 많이 가고요.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벌여가지고 부동산에 그 세제를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일본 증시도 오늘 초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좋게 본 종목 업종이 정권주의 있지 않습니까? 정권주의를 제가 가장 탑픽으로 봤고요. 그 다음에 로봇 관련 종목들도 제가 탑픽으로 봤습니다. 로봇 관련 종목하고 오늘은 HBM 관련 종목을 보기로 했지 않습니까? HM 관련 종목들도 잘 갔지 않습니까? HBM 관련 종목들도 라이저죠, 라이저. PLUS 플러스 잠깐만요. 플러스 HBM이 있었는데 플러스 HBM 예, 플러스 HBM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HBM, 오늘 저 ETF를 사기로 했죠, 원래요. HBM, 잘 뜨지가 않네요. HBM 관련 종목 ETF를 사기로 했잖아요. 일단 그러면은, 오늘 HBM 관련 종목이 한번 찾아볼게요. 국내 증시에서 오늘 많이 간 종목들이 2차전지도 비롯해가지고, 정권주가 오늘 가장 많이 갔네요. 정권주가 많이 가고, 로봇이 많이 가고요. 스마트 팩토리도 일종의 그거네요, 다요. 자, ETF 들어가 보겠습니다. ETF에서 등락류로 들어가서요. 예, 등락률이 잘 먹히지 않네요. 오늘 보면, 오늘 금속들이 많이 초토화돼 버렸네요. 맞죠? 금속들이 초토화되고, 금속들이 초토화됐네요. 글로벌 원자력이 조금 맞았습니다. 원자력이 많이 안 맞았네요. 예, 많이 안 맞았습니다. 예, 글로벌 원자력이 조금 팔고 또 내려오면 또 사면 되지 않습니까? 판 만큼요.
오늘 이 보면 지금 내리는 업종을 두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방산, 그러면 이제 올란 종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많이 올랐는가요? 증권 종목이 많이 올랐고요. 방산이 오늘 막 세게 올라가 버렸네요. 주도주도는 할 수 없네요. 라이즈 AI 로봇이 가장 세게 많이 올랐네요. 제가 이 종목을 가장 강조한 종목이었잖아요. 원래요. 라이즈 AI 종목을, 이 종목을 제가 가장 강조했잖아요. 이 종목을, 우리나라 노란 봉투법을 발효할 때 이 종목만 사자고 했잖아요. 제가요. 라이즈, 이 종목을 사자했지 않습니까? 라이즈 종목을 사자했지 않습니까? 제가 참 말은 참 잘했네요. 라이즈 관련 라이즈 종목을 제가 사자고 했잖아요. 라이즈 AI 로봇 이 종목을 사자했지 않습니까? 다른 종목은 다 아예 쳐다보지도 말라고 했잖아요. 제가요. 오늘 금수들이 많이 맞습니다. 그러고 키움증권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보자 한 종목이 미래에셋증권이죠. 증권주가 잘 갖고 오늘 양자 컴퓨터가 또 나갑니다. 양자 컴퓨터가 또 나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양자 컴퓨터가 또 나갑니다. 양자 컴퓨터 나가고요. 방산주가 또 나가네요. 반도체도 나가고. 그리고 오늘 일본이 오늘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방산도 나가고 있네요. 전체적으로 결국 조방원이 나가네요. 로봇 액티브가 로봇이 나가고 일본 AC 반도체가 일본이 지금 최고 잘 나갑니다. 사나이 총재님이 아마 잘할 것 같습니다. 거기서 돈을 많이 푸니까 금리 인상을 하는 것은 바보짓이라 했으니까 금리 인상을 안 하잖아요. 이 고배당 종목들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요. 차이나 AI 테크 탑10도 많이 나갔네요. 제가 차이나 AI 탑10도 사자 했지 않습니까? 오늘 사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조선주도 오늘 많이 갔네요. 조선주도 많이 갔습니다. 보니까. 코리아 밸류도 가고요. 아마 지수가 돈이 들어오면은 조방원이 또 나갈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헬스케어도 나가고 있고요. 코리아 밸류도 나가고 있습니다. 테슬라 밸류 체인도 테슬라도 나가고 있고요. 다 전체적으로 시장은 참 좋습니다. 지금 베트남 증시가 지금 조금 돈이 빠져나오고 있고 그것 때문에 좀 출렁이지만은 항상 출렁일 때가 최고 좋은 기회잖아요. 가장 좋은 기회지 않습니까? 항상 오늘 제가 아침에 사자한 게 이 종목 있잖아요. 플러스 글로벌 HBM 이 종목을 사자했잖아요. 이 종목을 사자했습니다. 이 종목을 5일선에 들어오면 사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 글로벌 HBM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뭐 이런 종목들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PSK 홀딩스,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람 리서치, 어플라이, 머터리얼 같은 거요. ASML, KLL, 뭐 이런 좋은 종목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 종목도 좀 사고요. 전체적으로 이 글로벌 종목을 사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베트남 종목이 오늘 100% 정도 빠졌으니까 이 빠지면은 사주는 게 좋잖아요. 주가가 100% 빠지면은 사야죠. 저쪽에 후진국 나라의 주식을요. 제가 빼고 어느 정도 빠지겠습니까? 오늘 고배당 종목들이 오늘 이 종목들이 가장 세게 나갔네요. 제가 어제도 고배당 종목을 보자 했는데 참 보니까 참 정확하게 맞네요. 이 고배당 종목이나요. 신한지주, KB금융, 하나지주, 우리금융지주, 삼성증권, NH투자증권, 한국금융지주, 키움증권 이런 종목들도 참 좋네요. 코덱스 금융 고배당 탑10 이 종목도 신고가겠죠. 신고가로 출발할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도 좋고 전체적으로 장이 잘 나가고 있습니다. 잘 나가는 종목도 있고 안 나가는 종목도 있습니다. 자기가 산 종목을 다시 사야 됩니다. 팔지 말고 그러고 이런 종목들도 조금씩 사고요. 시장은 또 다른 방향으로 지금 현재 돈이 우리나라는 지금 세금으로 성장을 막고 있다고요.
이 세금으로 성장을 막고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이 돌파구를 찾으려면은 이때 주식시장을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살릴지 참 코스피는 사상 최고가를 때렸고요. 상당히 전세가 이제는 임대 시장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어떻게 될지요. 앞으로 참 부동산 시장이 앞으로 완전히 뭉개지면요 건설사들이 다 무너질 겁니다. 보유세가 1억이네요. 똘똘한 한 채 폭탄이라 앞으로 집을 많이 가진 거 숫자로 매기는 게 아니고요 보유세로 매길 것 같습니다. 이제는요. 이 뭐라고요? 이 어떻게 되는가? 이 한번 들어볼까요? 이거요. 지금 탱커가 항공모함이 앞으로 가고 있는데, 항공모함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항공모함이 가고 있는데, 그 항공모함이 방향을 틀 수 있을까요? 몸풉니다. 몸풉니다. 이 방송을 조금 들어보고 마칠게요. 6.27 대책이 정말 압도적으로 강력한 대책이었잖아요. 유도기한 대출 규제, 생각까지도 못한 규제가 나왔을 때 계속해서 지금보다 더 많이 오를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서울 집값이 더 많이 오를 수밖에 없는 4가지 이유를 좀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 또 많은 댓글이 달리겠죠. 가격 상승을 시키는 주법이다. 그래서 글쎄요, 제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지만 제 말 한마디로 사람들이 사고 팔고는 하진 않을 겁니다. 결국 이 부동산이라는 것은요, 정책보다 더 중요한 게 시장의 힘이고, 이 시장의 힘은 결국 무엇으로 나오냐면 심리로 나오거든요. 제가 이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몇 마디 한다고 제가 심리를 움직일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냥 저희 뇌피셜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린 거고, 그다음 뇌피셜뿐만 아니라요, 오늘 보여드린 이 4가지 내용은요, 들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당분간 오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 자, 그러면서 이제 12로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 나옵니다. 주택 안정화 대책이죠. 그래서 서울 이런 것 뿐인 건데, 이 반복 재탕이다 보니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면역 주사를 조금 일찍 맞았다. 원래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묶은 가 좀 분산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는데, 지금 정책이 잡고 이 국민을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좀, 글쎄 이게 오만함인가요?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하고 있으신 것 같아요. 결국은 똘똘한 한 채와 상급지 이동은 멈추지 않을 것 같다. 55만 6천 호 중에서 한 6천 세대 정도가 서울 유휴부지니까 55만 호를 어디서 뽑아야 된다? 임대아파트라든가 도심복합 사업에서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임대아파트를 부셔서 몇십만 호를 서울에서 어떻게 지을지 모르겠지만, 두 번째, 이 도심복합 개발 사업이라는 게 뭐야? 역세권 개발입니다. 여러분, 재개발 사업에서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신속통합, 모아타운, 역세권 중에서 가장 힘든 게 뭐죠? 역세권 개발입니다. 왜? 역세권은 기본적으로 반대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입지가 좋고 역세권인데 땅값이 오르고 건물의 가치가 오르고 토지의 가치가 오르는데 누가 아파트 하나 받겠자고 동의서를 찍어줍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과외선상 한 4, 5명 다 붙여줘. 그러면 한번 도전은 해볼게라고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LH에 대한 일단은 신뢰도가, 국민에 대한 신뢰도가 그렇게 높지 않잖아요. 얼마나 양질의 주택, 그러니까 지금은 주택의 공급의 양이 중요한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질 좋은 주택을 많이 공급하느냐도 상당히 중요한 것,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것 같습니다. 서둘러라. 지금 아니면 안 된다. 앞으로 공공분양 안 나온다. 앞으로 임대아파트만 나오니까 지금 분양물량 나올 때 사야지 되고, 공사비는 계속 오를 거고 분양가도 오르기 때문에 오늘이 가장 저렴한 날이야. 공공으로 90%,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시 같은 경우는 민간으로 90%. 그러니까 정부 허가 없이는 공부를 못함에도 불구하고 서로 이야기가 계속 틀려지니까 이게 엇박자가 나는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는 가중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상급지라든가 1급지, 2급지 근데 이 통화량이 2018년부터 오른 거 보십시오. 엄청나게 갚하는 속도로 코로나 때 전 세계 경제가 올스톱이 돼서 전 세계가 유동성으로 이걸 이겨냈잖아요. 왜? 유동성을 통해 갖고 자산가치 엄청나게 극대화시켜버렸단 말이에요. 그때 나온 게 또 코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정부가 인정을 했다. 앞으로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시장 구조는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 여기다 플러스 뭐가 있어요? 금리나 유동성, 공급에 대한 현금을 갖고 있는 것만큼 어리석고 어두운 게 없다라는, 주택 공급이 아니라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공급이라는 게, 이 물량 확대라는 게 결국 공급만 있는 게 아니라 기존 매물이 시장에 많이 출현돼서 이걸 급매로 돌리면서 이 기존 매물을 통해 갖고 시장의 공급을 확대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 집값을 안정화시키는 방법 중에서는. 근데 공급은 사실은 요원하잖아요. 그죠? 135만 호. 이 중에서 몇만 호나 지어질지. LH가 50, 60만 호를 짓는다 그러는데 55만 호를 짓는다고. 고소득자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좀 대출해줄 시장에 대한 방향성을 잡아가는 것이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야기가 좀 막판에 길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앞서 이야기한 4가지 이유 때문에 또 앞으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상승세는 계속 이어질 것 같다. 세금에 대한 것도 아마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6년차 전문 스캘퍼가 준비한 한정 좀 다르게 움직이다. 우리가 2013년이 바닥을 치고 이제 상승하는 기간이었어요. 그때는 거래량이 붙으면서 가격이 올라가요. 근데 2018년, 19년 되면은 가격이 너무 고점이 되니까 거래량이 붙으면서 가격이 점프해서 2020년, 22년 대폭등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거래량이 줄면서도 가격이 올라가요. 지금 그 상황이에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이기적으로 그 상황을 만들었어요. 정부가. 가격이 상승할 때 반드시 거래량이 뒷받침되면 상승한다는 게 아닌 거예요. 가격이 높아지면 거래량이 줄면서도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데, 그 트렌드가 올해 2분기부터 강남에 나타나기 시작을 했었어요. 강남 같은 경우에는 올해 1분기가 근데 한국은행에서 봐야 될 부분은 한국은행이 집값 잡는 데가 아니에요. 한국은행이 집값 잡는 데가 아니니까 물가 안정시키는 거하고 지금 경기 두 개 보는 거거든요. 그럼 둘 중에 정책적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고, 이거 한국은행은 상관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입주 물량 없잖아요. 억지 물량 없고, 그것도 사실 제가 여기 나와서 한 재작년부터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입주 물량 없는 거에 대한 제 책에도 또 재작년부터 계속 썼었고, 그러면은 정책 당국자가 신경을 썼어야 돼요. 이거 서울시의 문제니까 그럼 서울시 건설하는 얘기 아니에요. 분양시장 열어가지고 그 민간에는 2만 차가 깨져요. 이거 태권다고 들어갈 때 오른쪽하고 왼쪽에 좀 긴 아파트 보여요. 하얀색. 그 같진 않아요. 법문 자체가. 그래서 부동산에서의 사이클이라는 게 보통 이게 몇 단연간에 거쳐서는 20억이라고 했을 때 감정가가 대략 60%였어요. 그럼 12억이거든요. 12억 이하에 대한 종부세도 안 내요. 그 다음에 어떤 게 되냐면 거기다가 곱하기 공정시장 가율이라는 게 존재해요. 그것도 또 한 60%, 70% 돼요. 그러면 어느 정도에서 때리냐면 한 7억 선에서 0.4%를 때릴 거예요. 그 같은 데 가가지고, 야, 너 1년에, 이거 약간 억울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초반에는 충격으로, 그때 처음에는 15억 이하들이 당분간 호가가 지금 사실은 최근에 호가가 너무 비쌌거든요. 우리가 이 정도까지 할 수 있어, 우리가. 이거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제 느낌에는 집값은 잡기 어려우니 그냥 거래라도 막아보자. 이런 게 이러면 이 방법이 없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전세가 예전에도 이렇게 토지니 뭐 갭을 아무리 억제한다고 한들 같이 그 매물 좀 퇴로를 열어줄 것이냐, 뭐 어떻게 좀 보십니까? 둘 다 세게 나올 것 같아요. 이건 뭐 엄청 어려워지겠죠. 네. 임대차 3법 이 통과하기 전까지는 전세 시장이 굉장히 안정되어 있었어요. 반년치를 한꺼번에 올려줬죠. 그러니까 막 이 폭등하기 시작한 거예요. 월세 가격이 올라도 매매 가격은 오르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입주 물량도 거의 없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임대차 입법 통과해가지고 이게 2년이 4년으로 바뀌었으니까 전세는 월세로 가겠죠. 그래서 매매 가격 상승을 막을 수 있다라고 정부에서는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그 점이 일견은 맞는데요. 그럼 미국에서는 집값이 왜 오르는지, 일본에서는 왜 집값이 오르는지 이런 걸 좀 생각해보면 급격하게 늘어나는 상황이 올 수 있겠죠.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각종 규제에 막혀 사실상 멈춰섰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금액, 그럼 뭐 저 시골로 가야지 되는데 그걸 누가 하겠습니까? 그럼 이런 데들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도 가보시면 강남에 이게 생각하기 쉽지는 않은데요. 지금 이제 우리가 제일 비싼 아파트 가격이 평당 한 2억 정도 합니다. 레멘 원베일리라는 아파트가 30평대가 뭐 70억씩 막 이렇게 거래되니까요. 한 평당 2억 정도 하는데요. 이 가격이 한 3억 정도 될 거라고 대부분 전문가들이 예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사실은 그런 가격을 들어보면 좀 상상은 안 되거든요. 평당 3억이라는 거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내용을 보시면 정말 소름 돋아.
자, 이 내용이 지금 무슨 내용이냐? 자, 구 부총리 지금 나 깜짝 놀랐네. 자, 이러한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그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형평성 재검토 필요라고 이야기했던 거. 내가 이거 기사 보고 나서 구윤철이가 이 말을 했다고? 자, 구윤철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자, 그는 구부총리는 부동산 보유세는 낮고 양도세는 높다 보니 매물 잡리 현상이 굉장히 크다. 양도세가 높다 보니 매물 잡리 현상이 크다. 팔 때 비용이 비싸다 보니 안 팔고 그냥 집을 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확하게 진단했네. 그러면서 투기과열 지역을 묶어버려? 그러면서 조정대상 지역을 묶어버려?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구윤철이. 제가 조정대상 지역 지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이거 상당히 강조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모두 해석이 되는 부분입니다. 좀 깎아주고 가장 웃고 있는 사람은 누구야? 정부. 대한민국 정부라고요. 그리고 그런 세상을 만들어낸 게 바로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시작된 부분인 겁니다. 이걸 바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문재인이 문제다? 아니야. 그 이전에 노무현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 그때 완전히 어긋났던 그 부동산 정책을 가지고 지금까지 지금 이게 다 아파트 브랜드가 있었는데 지금 오늘 계약이 체결될 수 없어요. 허가 기간이 필요해. 2-3주 동안 완전 깜깜이 장사야. 하지만 전월세 가격 폭등은 지금 이제 관심도가 그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마침 지금 이 상황으로 인해서 전월세 가격이 폭등을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11호 부동산 대책 이후에 지금 여기에 대한 부작용으로 터져나올 상황은 전세가 폭등. 그런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12월에 입주 물량이 조금 있어. 근데 지금 전월세 가격이 폭등이 나온다는 말은 12월에 입주 물량들이 시장에서 영향을 못 미쳐. 왜 강남에서 집을 보유하고 있어? 전세 살면 되지. 다 전세 살려고 할 거 아니야. 세금 못 털어내. 그럼 어떻게 됐어? 강남에 임대 가능 물량이 를 취하신다면 저는 한 달에 한 표. 그러시면 안 돼. 그럼 진짜 나라 망해. 그쪽에다가 한 표 걸면은 리짜임이 왜 나는 11호 부동산 대책을 왜 이따위로 발표했나? 그 부분도 이해는 안 가, 솔직하게. 그래서 3+3 이거 되나? 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건 진짜 못할 거야. 이거는 정말 정권 내놓고 하는 짓이에요. 하면은 박수 치자고. 하면은 박수 치자고. 3+3 우리는 밉니다. 앞으로 공식 입장 하세요. 3+3 공식 입장입니다. 하세요. 제발 밑재밍 하세요. 어디까지 무너지나. 그리고 당신을 지지했던 지지자들이 어디까지 몰락해가나 궁금해집니다. 3+3 하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고양이가 우주여행을 하는 영화를 일단 부동산을 까지 보겠습니다. 필요 없는 사람들은 부동산 볼 필요 없습니다. 주식만 보는 사람들은 주식만 보면 되고요. 이제 똘똘한 그렇죠. 한 채로 가야죠. 사이징을 줄이는 그러니까 거죠. 우리가 이제 시장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뭐 다 투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다 전세 포함 대출 규제랍니다. 그래서 627 대책 때 6억 나오네. 이거 놔도 되나? 라는 희망이 생기는데 135만 원 LH 주도, 공동주도 뭐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나 LH 관심 없는데 나 공공아파트 싫은데 일단 관심이 멀어지고 첫 번째 공급 별 거 없네? 야 지금 착공 들어가도 2029년에 완공이 될 텐데 야 결국에는 입주 물량 안 나오네. 안 나오는구나 라고 이제 답을 내고 두 번째는 대책 마지막에 보게 되면
국토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권한을 가져온다. 예. 그게 법안도 발의가 됐. 내용 들어가고 LTV 규제 지역의 LTV 50에서 40% 줄여. 네. 요즘 사람들이 머리가 굉장히 좋거든요. 네. 다 전문가들이에요. 맨날 땅 짓고 보고 이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것 봐라. 토지 적용하는구나. 투기과열 지구 적용하네. 조만간에 그러면 어떻게? 나는 먼저 움직여야지. 네. 근데 네. 웰컴. 우리는 그동안 규제를 우리만 받고 있었는데 서울 전역으로 받으면 이제 똑같아졌네. 야 마포 니들 이제 우리하고 똑같네. 니들이 그동안 족쇄가 안 물려가지고 달렸지. 야 묶여봐봐. 어떤가 한번 봐봐. 특히 지방에서도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출산율은 줄어드는데 지방에서 우리 가족 인생이 파탄나겠다. 완전히 뒤쳐져 버리겠다라는 두려운 마음. 나 혼자 솔로 같으면 내 마음 다스리면 야 그때도 28번 발표하고도 먹고 익숙해집니다. 이거 예상해요. 서울. 네, 내년 서울 지나면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다 보니까 국민이 정책에 신뢰를 보내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상인데 개인적으로 보면 저는 100% 이해합니다. 내가 서울에 노력해서 집안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양도세도 5대5까지는 인정을 해줄게요. 네. 왜? 다른 나라는 이런 과정을 다 지나봤거든요. 대한민국은 1953년 6.25 전쟁이 끝나고 55년부터 쳐도 70년의 신생국가잖아요. 맨바닥에서 경제 성장을 하게 되면서 자 노무현 정부 실패했죠. 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 실패했죠. 네. 그러면 깨달아야 돼요. 한 번은 실수죠. 우리 실수할 수 있죠. 네. 두 번은 실력이에요. 무능이에요. 네. 근데 세 번째도 똑같은 패턴으로 간다? 이거는 고집이고 아집이에요. 그러니까 야 이게 세 번이 안 될 때는 우리가 진단이 왜 돈 있고 서울에 집 있는 사람이 전세 주고 자기는 다른 데 가야 그 핵심 지역에 전세 매물도 나오고 애 공부시키려고 대치동에 전세 매물 찾는 사람들도 들어가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집을 3억 고성동 올라가고 나중에 전세 사고 그 여파도 있고 그러면서 지금 또 규제까지 하잖아요. 규제까지 해서 전세 끼고 사면 투기야. 그러니까 그러면 전세 가격 올라가면 집값을 밀어 올리. 오늘 그렇죠.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뭐 규제 지역 세 번째 했거든요. 기사 나왔거든요. 아 그래요? 네. 미친 인간인가? 부동산 시장 폭탄 돌리게 하고 있다. 일본처럼 될 거다. 일본처럼 되면 좋은 거 아니에요? 일본 잘 사는 나라잖아. 거품 터진다. 어떤 거품이 터졌죠 일본에? 옛날에 프라자 합의 그것 때문에. 근데 그때는 너무 심했잖아요. 그게 이제 또 터지니까 미국이 하는 게 뭐냐면은 집값이 너무 비싸다고? 아니라니까요. 한국 집값이 안 비싸요. 근데 우리가 맨날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뭐 원베일리가 뭐 시켜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보여드렸는 그 못 살만한 가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거기서 정하는 그 이제 고마를 믿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번 뭐 일단은 지켜보자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수도권은요 일단은 저는 그냥 안 쳐다보는 게 그냥 정신건강에 이롭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문제 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방 가자. 지방 쳐다보지 말고 부산 가자. 렛츠고 부산. 네. 부산 울산 말고 없어요. 부산 울산만. 대전 광주는 안 돼. 그러다 보면은 그거 그러니까 너무 비싸졌으니까 그렇게 해서 토지거래 허가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매로 그냥 만약에 내가 서울 아파트를 사고 싶으면요, 이 간증 수준이던데 많은 분들이 한번 너무 자세하게 말하면 제가 어디 사는지 다 아실 거기 때문에, 제가 사는 동네도 통학시가 600동네 사람들이 와서 단지 내의 기물을 파손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서운한 거죠. 남의 물건은 소중히 써야 되는 건데, 이 조선에서 남의 물건이라 내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저희 고객이 자기 집 1층에 지나가시는 분들 기분 좋으라고 꽃나무 화분을 꺼내놓은 적이 있었는데, 지나가던 분이 갑자기 그러셨더래요. 그거 좀 꺾어주시면 안 돼요? 그랬대요. 주시면 안 돼요? 계속 그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조선이 조선했구나 이런 생각만 들었다라고 이 정도만 말씀하시고 넘어갔던 일이 있었는데요. 대한민국에서는 남의 거는 곧 내 거, 내 거는 그냥 내 거, 이런 게 그냥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왕이면 안 마주치고 싶은 거죠. 그렇게 된 결과가 뭐냐, 다른 분들만 매우 다니기 힘들어진 겁니다. 서로서로 좀 지킬 건 지켜야 되는데 너무 안 지키는 게 일상화되어 있다는 거죠. 일상화되면은 결국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밖에.
예, 다음 안 봐도 됩니다. 이런 것들은요. 안 보고 관심 있는 사람 보면 됩니다. 입법 예고가 되었고 그 다음에 그리고 현행 2년간의 임대차 계약 기간을 3년으로 변경하기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먼저 눈여겨 이래에서 2회로 늘어난 지를 냈었습니다. 그리고 도대체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는 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두 번째 내용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두 번째는 임대인이 임차하고 있는 주택을 매매를 했을 경우에 이 임차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양수인에 대한 정보를 서면으로 통지해야만 양수인에게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되는 것으로 하고 임대인이 이를 통지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통지를 받은 임차인이 이의를 제기했을 경우 기존의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의무가 유지되도록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임차하고 있는 주택을 매매를 했을 경우에 임차인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고 이 임차인의 허락이 떨어지지 않는다면은 매매를 할 수 없게 만드는 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매매를 하는데 임차인에게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게 이게 수 있게 만드냐는 겁니다. 지금 임대차 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임대인 같은 차 보호법 이러한 에 올릴 생각을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법을 만드는지, 왜 이렇게 주택시장을 왜곡하는 법률 자체를 제정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렇죠.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규제 지역 세 번째 토지와 이 무슨 이 나라가 아니죠? 나라가 아니죠? 가액별로 대출한 이 세상에 무슨 조정을 해서 이제 2억까지는 대출해줘야겠다.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거나 켜가 보고 있습니다 지금요. 반갑습니다. 부동산 경제시와 이 사람은 풍랑노자입니다. 안 봅니다. 오늘 그렇죠. 저는 폭락노자도 아예 그 사람들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부동산 유튜브요. 또 뭐 네이버 경제뉴스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경제뉴스 요즘 자주 보이시네요. 우리 구윤철 부총리님. 집값 50억 원이면 1년에 5천만 원 보유세 정부 세대 개편 시동 권하 라고 합니다. 이거는 본 뉴스 브리핑에 있기 때문에 그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알았을까? 저는 이게 참 너무 우연의 일치랬을까? 세금을 올리기 위해서. 그러면 합의 딱 그 개표 조밀분이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들을 소유하고 계시면서 실거주는 동작구 2편에 빠진 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정책으로 규제로 빠진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공급발 말고는. 근데 아직까지도 왜 이런 미분양도 있어요. 서울 미분양은 중심엔 없습니다. 그러면 또 공급이 줄어들겠죠. 공급 부족한 시대에 공급 부족을 누가 야기하고 있느냐? 정부가 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책 규제로서 본인들은 절대 아니라고 하지만 수요를 억제하려고 계속 공급 억제 정책까지 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정비 사업도 일단 본인이 샀어요. 사놓은 겁니다. 근데 제 채팅창 옆에 있잖아요. 채팅창에다가 가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제도기. 왜냐면 임차 물건을 말살시키는 정책이거든요. 맞죠? 제 말이. 토지 거래 허가 구역에서 한 건 거래되면 임차 물건이 하나 없어지는 거예요. 맞죠? 계속 없어지고 있을 겁니다. 아까 지금 왜 정부에서 서울에 돈 있는 사람들만 모으려고 하는지 눈치채셨습니까? 세금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결국은. 맞죠? 결국은 이거의 결론이 뭐였어요? 서울에는 세금을 많이 낼 수 있는 사람들만 자가로 살아라고 하는 게 이번 정책의 결과입니다. 규제 속에서 유동성이 확대되고 있고 부산 집값 호가로 활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이거는 뭐 기사 안 봐도 뻔하죠. 해운대구, 수영구, 남구, 해안선 라인이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 정비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정부가 또 보니까 자기 봤을 때는 90대 중 오프라인으로만 한다는 조건으로 나오시는 분들이세요. 민감한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부산 강의도 그렇고 서울 강의도 그렇고 수도권 강의도 그렇고 이 강의들은 할 때 들으세요. 할 때 들으시면 되겠다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고 그리고 예, 참 무슨 나라가 아니죠. 나라가 아닙니다. 완전히요. 예, 관심 있는 사람은 저 뒷편만 들으면 됩니다. 참. 한 해외 특허가 기름료 싸고 30배. 완전히 예, 일단 또 갈긴 것이다. 이게 이제 왜 이런 말씀을 우선 하시게 됐는지부터. 하지만 오케이 이해는 할 수 있어. 근데 지금 이제 쪽으로 통계입니다. 근데 그런 분들도 뭔가 싸게 살려면은 대충 국토부 장관이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을 지정할 때는 개별적인 구단위는 지정 못하니까 광역은 가능하잖아요. 서울시를 전체를 묶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경기도, 그러니까 손해금도 안 됩니다. 광역이 해야 되니까 두 개 광역 지자체가 겹쳐져야 되거든요. 서울 전체랑 경기도 지역주를 한꺼번에 묶어서 때려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이 빠진 곳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노도강, 금강구, 중랑구, 강서구는 본의 아니게 낀 거예요. 이 지역들은요, 자금조달 계획서라는 걸 내야 돼요. 지역들이거든요. 의사결정이 되는 거예요. 아예 이제 집이 지금 다주택을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비싸면 안 돼. 싼 걸로 그냥 네 돈으로 사. 이제 이런 얘기인데, 그거 지금 무슨 공공임대 아파트를 지금 짓겠다고 지금 그게 순식간에 되는 건 아니지 않나요? 문재인 정부 2라고 하기 싫으시겠지만 문재인 정부 2가 맞긴 한데 문재인 정부 때보다 지금이 더 최악이에요. 문재인 정부 때는요, 입주 물량이 많았어요. 이명박 정부 때랑 박근혜 정부 때 많이 했어요. 근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아파트가 4만 세대만 들어와도 적은데 2만 세대 2만 들어오고 있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막으려고 했을 거예요. 이제 갭 투자를 막은 거잖아요. 갭 투자자를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갭 투자자. 전세 공급자입니다. 임차 공급자입니다. 맞죠? 왜냐면 갭 투자자가 없으면은 전세나 월세를 임차 세를 하나씩 줄어듭니다. 이게 앞으로 한 1년 동안 펼쳐질 일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풀지 않으면은 계속 임차 물량들은 급감할 겁니다. 그렇게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단세입니다. 자, 이번 정부 들어서 총 3번의 이해 집단 간의 충돌이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도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부가 고민하는 보유세 인상에 대한 자치단체의 수입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보유세의 핵심인 종합부동산세, 이건 누가 가져갈까요? 네, 이건 국세입니다. 중앙정부가 가져갑니다. 자, 그런데요, 취득세와 종부세, 그 규모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자, 작년 기준으로 지자체 취득세 얼마나 냈을까요? 무려 26조입니다. 자, 이에 반해 주택분의 종부세 얼마나 될까요? 1조입니다. 26배 차이가 납니다. 취득세가 26배 더 많습니다. 종부세보다. 자, 그런데 만약에 정부가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취득세를 10% 인하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지자체 곳간에서 2조 6천억이 없어집니다. 이 돈을 메우려면 종부세 아까 1조라 했잖아요. 근데 3배를 올려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죠. 이건 정치적으로 매우 어려운 계산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는요, 요 세율, 예민한 세율 대신 가세 표준을 만지는 간접식 가격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현재 우리 집 시세가 집값이 10억이어도 정부는요, 공시 가격을 시세의 한 60%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부가 앞으로 시세에 이제 9억짜리 가격표가 붙은 집을 계산대로 가져온다. 세금을 매기 위해서. 그랬더니 정부가 지금 행사 중이라 요 가격표에서 60%만 받을게요 라고 말을 하고 계산합니다. 이게 바로 공정시장 가액 비율입니다. 자, 그런데 정부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행사 다 시작할 수 있어요. 자, 다시 한번 6억짜리를 갖고 있는 시장 가액 비율을 16억에 공제 12억을 받으면 과세 금액이 4억이죠. 자, 여기에 또 뭘 판단했죠? 공정시장 가액 비율. 이것을 80%로 인상하게 되면 가표가 3억 2천만 원이 되죠. 자, 현행 이분은 원래 1억 800만 원에서 3억 2천으로 가표가 수구 자격이 또랄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20억짜리 아파트 한 채 가진 사람이 지방에 또 수도권 외 지역에 5억짜리 세 채, 그럼 15억이죠. 이 사람보다 세금을 더 적게 낸다는 거죠. 바로 세금의 역전 현상이 여기서 생겨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다주택자 규제를 너무 강하게 하지 말고 합리화하자는 겁니다.
특히 지금 지방 집값이 오히려 떨어지는데 주택이 많다고 해서 중과세를 하는 거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수도권 이외 지역은 다주택자 개념을 풀어줘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택수가 아닌 지방정부 돈이 싹 줄어들어요. 그 고민이 있다는 거죠. 프로에서 그리고 지자체, 또 서민, 또 자산가 이 3대 집단의 이해관계가 아주 극명하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인가 이것이 고민입니다. 오늘의 한 줄 메시지입니다. 세제 개편이란 결국 누구의 부담으로 균형을 맞출 것인가의 문제다. 이야, 이제는 세금 공화국이 됐네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